치매 환자의 뇌도 낫게 하는 효과적인 뇌운동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란셋 위원회에서 14가지를 주의를 하면은 45%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쭉 요약을 해보면은 뇌 운동, 뇌를 자극하는 것이 아마 23%에서 24% 정도로 거의 반 이상이 뇌를 자극을 하면은 치매 예방이 된다. 여기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뇌 운동은 인지 운동도 있고 또 육체적인 운동도 뇌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지 운동을 살펴보면요, 뇌를 골고루 이제 자극시키는 게 좋은데 첫 번째는 언어 자극이 있습니다. 여기는 외국어를 배우거나 내가 꼭 뭐를 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나 꿈을 담은 요약된 단어, 예를 들면 부자라도 좋고 건강도 좋고 출세도 좋고 이런 예를 들어 내가 꼭 하고 싶은 그런 단어를 한 5개 정도 요약하는 단어를 읽을 수도 있고 외국어 단어를 외울 수도 있고 외국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좋고요. 또 어떤 방법이 좋냐면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안 하던 것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수학 문제를 풀어보거나 계산을 하거나 논리적인 거를 하거나 즉 예를 들면은 스토크를 하거나 퍼즐을 맞추거나 숫자 계산을 하거나 암산을 하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문제를 풀어보거나 바둑을 두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뇌 운동이 되고요. 세 번째는 감각 통합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컵을 만졌더니 이건 컵, 이건 연필 이런 감각을 통합하는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악기를 다루면서 노래하고 연주하고 이런 것도 뇌 운동이 굉장히 잘 되고요. 그러고는 신체 활동을 하면서 인지 활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적인 운동에 들어가는 건데 운동을 하면서 뇌 운동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 운동과 뇌 운동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고는 글을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창의적 활동을 하는 것도 뇌 운동 아주 효과적인 뇌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새롭고 즐겁고 조금 반복적이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것을 하게 되면은 쉽기만 한 것은 내 자극이 안 되니까 약간 어려운 것을 하게 되면은 내 자극이 돼서 굉장히 좋고요. 너무 어렵거나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머리에 스트레스가 돼서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마인드 바디 운동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운동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것에 집중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태극권이라든지 요가라든지 기공이라든지 명상을 하면서 걷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뇌 운동이 되고요. 마지막에는 엑서리움 또는 엑서게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엑서사이즈를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건데 닌텐도의 위피시라든지 이런 것들로 게임을 하면서 운동을 같이 하면은 내가 효과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에 효과적인 뇌 운동이 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손 운동법이 있나요? 손 운동이 머리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호문쿨루스라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오른쪽에 개성하게 생긴 사람 모습을 호문쿨루스라고 이야기해요. 호문쿨루스는 중세 시대에 연금술사가 만든 인조인간을 호문쿨루스라고 했고 근시에 들어와서는 남자 정자 속에 아주 조그만 인간이 들어있다. 그 인간을 호문쿨루스라고 했고 현재는 개성하게 생긴 사람을 호문쿨루스라 그러는데 우리 머리에 운동이나 감각을 담당하는 영역에 얼굴의 운동을 담당하는 거라면은 그 부분을 얼굴로 그리고 손을 담당하는 부분이라면 손을 그린 것을 이렇게 모아서 봤더니 그 모양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처럼 얼굴과 입과 입술이 엄청 크고 손도 엄청 큰 이런 사람 모습을 하더라. 이게 이제 호문쿨루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손 운동을 하면은 손이 큰 것만큼 뇌가 많이 자극이 되고 웃는다든지 얼굴 표정을 자꾸 하게 돼도 얼굴만큼이나 뇌가 자극이 되고 노래를 부르거나 말을 하거나 혀를 이렇게 자극을 해도 그 입과 혀가 큰 것만큼 뇌가
효과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손 운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초간단 운동을 소개해달라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는 손에 계란이 하나 들었다거나 포도 그 열매가 하나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꼭 이렇게 잡고 이렇게 손을 꽉 쥐었다가 뭐 10초, 30초 이렇게 있다가 펴주고 이렇게 쥐었다 펴줬다 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죠. 최소한 10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다른 손가락에다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힘주어서 눌러도 되고 책상이나 바닥에 이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누르는 것도 손가락을 굉장히 자극을 하는 그런 것이 되고요. 그러고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오른손과 왼손이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이는 오른손은 나고 왼손은 상대방이라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이렇게 내가 이겼다 아니면 남이 이겼다 이런 그걸 게임을 하는 것도 굉장히 내 자극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방법으로는 열 손가락으로 컴퓨터 자판을 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내 발달에 큰 도움이 되고요. 그러고는 손바닥을 이렇게 한 30초나 열심히 부비고 난 다음에 눈을 자극하거나 이러면은 손바닥도 자극이 되고 얼굴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좋은 내 운동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쉽게 따라 하시는 것이 손을 자극하는 방법이 되겠죠. 동시에 뭐 웃고 노래 부르고 이러면은 얼굴까지 자극이 되니까 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치매도 잡고 건강도 잡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초간단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손 운동이 아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초간단 운동,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바깥 외출이 힘든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초간단 운동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데요. 장비 없이 하려면 가장 간단한 운동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조금 힘이 있으면 스쿼트를 해도 되지만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이게 뭐 운동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이 좋아지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가 나중에는 운동 강도에서 조금씩 밖에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비유를 하면은 108배를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108배가 100점이라면은 18배 가볍게만 해도 한 50점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54배 반 운동을 하면은 한 75점, 108배를 하면은 이제 100점, 그러면은 16배를 하면은 200점이냐, 216배를 하면 오히려 90점, 80점으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운동을 할 때 안 좋은 점이 점점점 나타나기 때문에 가유불급이 되죠. 모든 것은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또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나 스쿼트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앉아서 발벽치기를 하죠. 발끝을 이렇게 톡톡 부딪히는 발벽치기가 이 허리, 엉덩이, 코어 운동까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되고요. 그리고 제자리에 서서 다리를 높이 제자리 걸음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팔이 힘이 없으면은 비스듬한 곳이나 벽에다가 팔을 기대고 팔굽혀 펴기 하는 거. 물론 팔에 힘이 좋으면은 조금 낮춰도 되지만 팔에 힘이 없는 경우에는 벽부터 해서 팔굽혀 펴기 하듯이 그런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의자 옆에 서가지고 한 발로 쓰거나 발 뒤꿈치를 쓰거나 눈을 감고 또 해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밸런스,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도 뇌를 굉장히 발달을 시킵니다. 그러고는 조금 팔림이 있다면은 엎드려가지고 플랭크라 그러죠. 팔꿈치와 발끝으로 이렇게 엎드려 뻗치기 하는 건데, 이런 엎드려 뻗치기도 내 운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런 운동은 108배로 따지면은 9배, 18배 정도밖에 안 되는 가벼운 운동이죠. 이게 뭐 운동이 되겠느냐? 18배만 해도 50점의 효과가 있다. 이런 가벼운 운동을 몇 차례 되풀이하면은 안 하던 운동을 막 열심히 뛰는 사람의 50점 이상을 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하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익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필사를 하거나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치매에 좋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마지막으로 필사나 소리 내어 읽는 것, 이런 것이 왜 치매 예방에 좋으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소리 내어 읽으면은 치매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려면은 시각으로 보면서 글을 보고 이제 소리를 내는 거니까 시각, 또 내가 소리를 내면 청각, 이런 감각신경이 작용을 하고, 또 내가 후두나 이런 가슴이나 이런
목 이런데 근육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자극이 되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이해한다든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전두엽의 자극 기능과 언어 중추 기능이 아주 활발해지면서 다른 내 영역도 동시에 자극이 되면서 머리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글을 단순히 보는 것보다 소리 내어 읽게 되면은 암기력이라든지 기억력이 20%에서 40% 이상 오래 유지된다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 있고요.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등의 인지 저하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필사를 하면서 또 소리를 내면 더 좋겠죠. 필사를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각과 청각과 운동과 또 대뇌에 이제 작업을 하는 중추나 어느 중추가 자극을 받아서 뇌 전체가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리 내어 읽는 것보다 소리 내어 읽고 필사를 하게 되면은 손의 운동이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손 운동만큼 더 이렇게 효과적인 뇌 운동이 되고요. 또 여기에다가 계속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은 한 곳에 집중하는 효과는 명상의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내어 읽는 것이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좋고, 소리 내어 읽는 것보다는 소리 내어 읽으면서 필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뇌 자극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과학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6개월간 낭독 훈련을 시켜봤더니 기억력이 20% 이상 향상되더라,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2분만 소리 내어 읽기를 꾸준히 해도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강화되었다는 그런 보고, 그런 효과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필사를 하면서 소리 내어 읽기를 반복하시면은 간단하면서도 집에서 가볍게 뇌를 전방위적으로 훈련하는 강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치매 자가 진단 테스트 신뢰성은 있는 걸까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서 인터넷에서 치매 자가 진단 그런 그 방법을 이제 많이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KDSQ라 해가지고 한국판 치매 선별 설문지, 또 SSDQ에서 삼성 치매 선별 설문지, 뭐 이런 거라든지 시계 그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게 유용하고 믿을만 합니다. 민감도라 해가지고 치매라고 나타나는 거를 민감도라 그러는데, 이게 한 85%에서 95%로 높습니다. 근데 치매가 아닌데 치매가 되면 안 되죠. 이건 이제 정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아는 걸 특이도라 그래요. 아닌데 아니다고 나오는 확률입니다. 이것도 높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검사인데, 문제는 이런 자가 테스트만 갖고 치매라고 확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높으면은 병원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자가 진단에서 치매 선별 설문지 검사를 했더니 6점 이상이면은 진단을 하는 것이 좋지만,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내가 병원에 갈 만큼 뭐가 좀 잘못 나왔으니까 걱정된다 이러신 분은 병원 갔더니 아니다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러면은 아닌데도 내가 걱정을 했으니까 나는 치매가 아니라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더라도 이미 내가 많이 머리가 나빠졌다고 느낀다면은 주관적 인지저하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머리가 나빠졌다는 걸 내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은 그거는 경도 인지장애예요. 근데 그게 머리가 나빠져갖고 내가 좀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좀 힘들어, 이런 생활에 방해를 받으면은 이미 치매예요. 그래서 선별 설문지 결과에 치매다 아니다를 너무 따지지 마시고, 내 머리가 많이 나빠졌다면은 진단 결과에 관계없이 치매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참고로 하지만은 병원에서는 MRI라든지 신경 심리 검사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최종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 치매 진단이고요. 꼭 말씀드리는 것은 치매 진단이란 것보다는 나의 머리가 나빠지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손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것만으로도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외에도 우리가 몰랐던 치매 전조 증상들도 있나요? 손이 저리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이런 것은 주로 뇌졸중, 중풍이죠.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고 그냥 내버려두면 중풍이나 뇌졸중이 잘 생길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치매, 특히 혈관 치매가 되기가 쉽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비롯한 다른 퇴행성 치매도 뇌 혈액순환과 관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치매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말고 다른 증상, 비전형적인 신호로 나타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는 감각 이상입니다. 감각 이상 중에 특히 후각 장애가 생깁니다. 냄새를 못 맡는 것이 레비소체 치매, 루이바디 치매가 생기기 약 10년 전부터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못 맡는 것이 심하면은 물론 축농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은 그런 병이 없는데 냄새를 아주 못 맡게 되면은 MRI를 찍어보면은 후각구, 후각망울이라고 전두엽에 이렇게 보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아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많이 못 맡으면 검사를 맡을 필요가 있고요. 또 감각 이상은 하지 불안 증후군. 자기 전에 다리가 형언할 수 없이 이상하게 아프다.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잘 생길 수 있고요. 렘 수면 장애라 해가지고 반쯤 잠든 상태, 꿈꾸는 수면일 때 막 몸부림을 치거나 꿈에서 나타나는 대로 행동을 하는 렘 수면 장애도 치매의 전구 증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 말고도 시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난청이라든지 청각이 떨어졌다든지 균형 감각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도 내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공간을 인식 못해서 어떻게 하면 옆에 사람이 자꾸 달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머리가 좀 나빠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기운이 나빠지는 것도 머리가 나빠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감각 말고 두 번째는 행동하는 양상이라든지 심리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울증이라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이렇게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으려 한다든지 뭐 이유 없이 자꾸 그냥 사람이 낙담을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또 환각이 생기거나 또 어떤 날은 뭐 또 멀쩡했다가 어떤 날은 또 막 영 형편이 없거나 이런 행동이나 심리 변화가 심한 경우에도 치매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되고요. 또 공격적으로 바뀌었다든지 전에는 안 그런데 막 화를 많이 낸다든지 잔소리가 심해졌다든지 또 남을 보고 성적 욕구를 표현한다든지 또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거나 잠을 못 자거나 먹는 식습관이 막 이상하게 바뀌었다든지 이런 행동이라든지 또는 밤에 맨날 양치질만 하거나 맨날 신발을 닦거나 이런 편집증적인 증상을 보일 때도 치매일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전두 척두엽 손상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심리적 감각적인 증상 말고도 인식하거나 이것 말고도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어 능력이 떨어지면은 말로 표현하는 거, 이해하는 거,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작업 능력이죠. 작업 능력도 언어 능력과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는데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작업 능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능력도 떨어져 가지고 또 남들하고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말로 표현할 때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하고 이것저것으로 표현하거나 계산 능력이 떨어져 갖고 판단력이 떨어져서 사다고 이상한 물건 노인 아닙니다만은 노인 관광 가셔갖고 이상한 물건을 잔뜩 사오거나 이런 것은 판단력이 떨어진 건데 언어 기능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래도 치매가 아닌가 의심을 해보셔야 하고요. 운동 기능도 떨어지는데 특히 이제 손이 떨리거나 종종 걸음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치매가 아닌가 따져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증상, 감각 기능이 떨어지거나 운동 기능이 떨어지거나 심리적인 증상이 이상하게 심리적인 거나 성격이 바뀌거나 또 말하는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찰을 받고 치매를 진단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보다는 머리가 나빠져 가고 있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치매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짜 치매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엇인가요? 치매 증상이 우울증과도 비슷해 보이던데 연관성이 있을까요? 노인성 우울증인 경우에는
최근에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일로 갑자기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이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 의욕 저하, 기분이 우울해지고 또 막 죽고 싶다든지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울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달리 천천히 점진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본인은 매일 조금씩 바뀌어왔기 때문에 본인은 잘 인식 못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오히려 치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울증이냐 치매냐의 구별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노인성 우울증인 경우는 이미 경도 인지장애와 같은 수준의 경도 행동장애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금방 치매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다른 치매 환자인데도 또 우울증이 잘 올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과 치매 구별보다는 노인성 우울증도 머리가 많이 나빠졌다는 걸 아시고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노인성 우울증을 치료해 보면은 정말 잘 낫습니다. 노인성 우울증은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머리의 혈액순환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드리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꼭 진단 받으시고 때로는 뇌세포 재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노인성 우울증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후 꼭 병원을 가야 한다면 언제가 제일 골든타임인가요? 조기 발견만 한다면 치매도 회복 가능한 걸까요? 부모님이나 가족을 테스트해 봤더니 6점 이상이 나왔다 이러면은 치매 검사를 빨리 받으러 가야죠. 빨리 갈수록 좋으니까. 이런 설문조사는 또 검사는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치매다 아니다로 항상 제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빠졌느냐 아니냐를 따지라고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점수들이 몇 개라도 나오면은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받고 괜찮아도 치매 예방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진단이 치매가 아니라고만 좋은 것은 아니다. 적극적인 치매 예방 노력을 할 때다. 이런 것이 이것은 이제 의학적 패러다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열심히 치매 예방 노력하고 또 때로는 예방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요즘 아밀로이드 항체 주사라는 것도 나왔지만은 이게 치매가 되고 난 다음에 아밀로이드를 없애도 치매가 좋아지는 것은 거의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쓰면은 어떨까 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치매가 되기 전에 예방하는 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아직은 뚜렷지 않기 때문에 경도 인지장애 너무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주관적 인지 저하인 단계에서 치매 예방을 하고 치매 예방 치료를 하라고 하면은 의학적으로는 그런 패러다임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만은 깊게 생각해 보면은 치매 예방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단계 치매일 때부터 치료하는 게 아니고 3단계 경도 인지 장애일 때 치료해 가지고 큰 효과를 본 사람들을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시라는 걸 당부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지금은 71세가 되신 분입니다. 60대 초반에 약 10년 전에 처음 오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자꾸 깜빡깜빡거린다고 하셨어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깜빡거리고 두 번째는 집중할 수가 없고 세 번째는 난독증이 생겼고 이래가지고 자기의 본업은 변론하는 건데 변론을 할 수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오셨는데 제가 봤더니 경도 인지장애고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서 6개월 만에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1년을 하겠다 해서 1년을 치료하시고 10년 전에는 제가 계속 치료하라는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이분이 원래 똑똑하신 분이니까 중간에 1년 지나면 또 나빠지면 와서 또 약을 6개월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10년이 되셨는데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전에 왔다 가셨는데 정말 좋아지셔갖고 지금은 주관적 인지 저하도 아니고 아주 정상일 정도로 머리가 좋아진 상태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냥
두셨으면은 몇 년 내에 치매가 되었을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비슷한 분 중에 한 2년 늦게 오신 58세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임원회의에서 가끔 임원의 이름도 기억 못해서 가끔 실례를 하는 아주 경도 인지장애 초기거나 주관적 인지 저하 후반부 정도로 생각된 분이었는데 6개월 약을 드시고 기억력이 너무 좋아지셨다고 하셨고 2년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부터 한 8년 9년 전이니까 제가 계속 치료하십시오 이런 걸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치료를 중단하셨죠.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 임원회의 중에 실수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경도 인지장애가 심해졌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계속 치료받으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지금 굉장히 후회가 되는데요. 먼저 사람은 계속 치료하셔서 지금도 멀쩡하시고 뒤에 분은 좋아졌는데 스톱하셔서 지금 많이 안 좋아지신 거고, 이렇게 볼 때 뇌세포지혈 치료를 치매가 되기 전에 하면은 더 좋고 치매가 되어서도 치료를 하면 좋은데 말기 치매가 되어서 대소변을 못 가리는 분이 대소변을 가리신 분도 있고 걷지 못하던 분이 걸으실 수도 있고 말을 못 하셨는데 말씀까지 하실 수 있게 되어갖고 저한테 선말 선생님 노래를 불러주신 70대 후반의 할머니도 있습니다. 이렇게 뇌세포지혈 치료를 가능하면은 빨리 시작하면 좋고 늦더라도 뇌세포지혈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조기 진료, 조기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 조기에 진료하면은 경도 인지장애 정도까지, 그러니까 치매가 아닌 정도까지 회복이 되고 또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료, 조기 치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전에 알츠하이머 치매보다는 알츠하이머병 초기부터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치매 조기에 발견해서 의학적인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6개월에서 2년 정도 진행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뇌세포지혈 치료를 하면은 훨씬 많이 지연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두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9년째 치료 중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저희한테 오셨던 분인데 지금 8년째인데 그 당시에 치매가 되었다고 동네 분들이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던 동네 친구분들이 전부 치매가 되어서 요양원에 가 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했는데 이분은 아직도 텃밭을 메고 자식은 도시에 있고 혼자 독거 생활이라 그러죠. 혼자 생활할 능력이면 치매 초기 이상 아니면 경도 인지 장애라야 되는데 지금 8년째인데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이분보다는 조금 못한데 치매를 진단받고 2년 동안 약을 드시고 온 다음에 뇌세포지혈 치료를 해서 6년 동안은 거의 비슷하게 지내셨어요. 치매보다는 경도 인지장애 수준 비슷하게 지내시다가 지금부터 1년 전부터 그러니까 7년째 되면서부터 조금씩 나빠져 갖고 지금 중기 치매가 되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게 치매 초기에서 중기로 가는 기간이 보통 1년에서 3년이고 치료를 해도 2.5년에서 한 3, 4년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미 2년에다 6년 했으니까 8년을 치매 초기로 지내게 되었기 때문에 삶의 질을 굉장히 좋게 유지했던 그런 경우이죠. 그래서 뇌세포지혈 치료를 제가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수많은 치매 환자들을 직접 만나보셨을 텐데 치매 판정을 받은 후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치매가 늦게 진단받느냐 초기에 진단받느냐에 따라 다 다르겠죠. 받는 충격이 나는데 일찍 진단을 받아갖고 충격을 받게 되면은 하늘이 노랗겠죠. 그렇지만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될 때 이제 어떤 걸 하게 되냐면은 답다라는 심리 과정을 겪게 돼요. DABDA인데 D 부정하게 되죠. 나 치매 아니야. denial. 그리고 A 화가 나죠. anger. 그리고 D 우울증, 디프레션에 빠지고 또 B는 bargain이라 해가지고 타협을 하고 그리고 A는 accept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치매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되면은 부정을 하게 되고 좀 뒤에는 화가 나게 됩니다. 근데 치매 진단을 받아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자책하거나 화를 내지 마시고 수용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살려는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지 자극 치료, 신체 활동 치료, 음식 치료 이런 데다가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뇌세포 재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최대한 딜레이를 시키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화가 나거나 그럴 때는 감정 표현을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좀 하는 것이 좋고요. 가족들도 조금만 잘하면은 막 칭찬해주고 이렇게 작은 성취에도 만족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특히 자녀나 가족들의 또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환자가 자꾸 묻고 또 당연한 것도 못하고 하면은 이제 짜증도 나고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걸 느끼시게 되는데 환자이죠. 치매 환자는 감기 환자가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흘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너 왜 콧물 흘려? 너 왜 기침해? 콧물 흘리지 마, 기침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치매 환자가 비정상적인 행동하는 걸 나무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걸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고통이 쌓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주 돌봄을 담당하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른 형제가 와서 봐드린다든지 해서 이렇게 벤틸레이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n분의 1로 나누려는 서로 십시 일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구전을 벌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치매 환자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버려진다는 공포죠. 버려진다는 공포를 가장 두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킨십을 하거나 항상 끝까지 잘 모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정시켜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집에서 내가 끝까지 돌봄을 받는다는 것만큼 환자를 위로하는 것이 없겠죠. 이런 마음의 자세와 표현이 자식이나 가족에게는 필요합니다. 치매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중간에 치료를 포기할 경우 빠르게 악화되나요? 치매는 정말 장기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비와 돌봄비, 특히 돌봄비가 많이 들게 되는데요. 이게 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국가나 지자체나 이래서 이제 지원한 다양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혜택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여기서 받는 혜택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받기 전에 평가를 받으셔가지고 5등급 이하를 받게 되면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통계를 보면 2025년 기준으로 지역사회에서 자기 집에 계시는 분이겠죠. 집에 계시는 분은 1년에 1,733만 원이 든다는 기준이 있고요. 요양원에 입소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에 약 3,138만 원이 든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은 연 최대 36만 원이고요. 이 말고도 아마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 돌봄 비용이 정말 크다.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데 대부분은 중기 이상이 되면은 돌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양원이나 이런 데 입소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요양원에 가시게 되면은 환자가 버려졌다는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요양원에 보다는 주간 돌봄센터 같은 데를 다니면서 조금 내성을 키운 다음에 입소를 하는 그런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은 대부분 나는 이제 버려졌다고 환자 자신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굉장히 악화가 되고요. 악화가 돼서 말기가 돼서 다시 또 치료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나빠진 내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 요양원 같은 데 입소할 때도 중간 단계를 꼭
챙겨서 환자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오히려 요양원에 친구들이 많아서 좋다고 생각할 만한 마음을 가지실 때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귀주름, 우리 막 대각선 주름. 예전에 그 개그맨 이경규 씨가 뭐 귀에 주름이 있는데 한 팬이 뭐 병원을 가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각선으로 생긴 귀 주름이 치매 그리고 뇌혈관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치매가 사실 종류가 좀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이것의 발병 원인 중 하나가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뇌 안에 노폐물이 뭉친 그런 덩어리가 쌓여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와 귀 주름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다른 치매 중 하나인 뇌혈관성 치매에서 특히 이제 혈관이 막히는 것과 같은 이런 혈관성 질환과 귀주름이 연관성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인과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귀주름이 있다 해서 무조건 치매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귀주름이 있을 때 치매일과 동반되어 있을 확률이 좀 높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사실 좀 설명드릴 게 좀 있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치매, 디멘시아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넓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서 나 혼자 생활이 불가능할 때 우리가 치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종류가 생각보다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치매는 노화, 나이가 드는, 진짜 슬프네요. 노화로 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완치가 되는 그런 치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완치가 가능한 치매는 비타민 중에 B12가 부족하거나 혹은 갑상선 기능이 너무 저하가 되어 있거나 정상압 수두증이라고 해서 우리 뇌척수에 흡수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치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족한 거를 채워주고 뭐 뇌척수액을 좀 빼주고 이러면은 치매가 완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해요. 이건 아직까지 마치 우리가 늙는 거를 막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완치가 불가능한 치매는 어떤 게 있고 그거의 초기 증상이 무엇이냐? 사실 이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흔한 것은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서서히 시작되고 진행되는 최근 기억 저하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왜 옛날 기억, 막 초등학교 때 뭐 했고, 막 옛날 집이 주소가 뭐고 이런 거는 너무 기억을 잘하는데 정작 어제 먹은 식사의 반찬, 오늘 내가 병원을 올 때 뭘 타고 왔는지 이런 거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옛날 집 주소는 기억하는데 새로 이사간 집 주소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은 알츠하이머 치매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두 번째는요, 혈관성 치매입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우리가 뇌세포가 망가지면은 뇌세포 기능을 잘 못해서 치매가 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뇌세포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게 혈액 공급입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거나 출혈로 인해서 터졌다. 이러면은 치매가 오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좀 서서히 올 수도 있고 약간 급하게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평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있다면 가능성이 좀 높고 보통은 뇌의 MRI와 같은 영상을 찍게 되면은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세 번째는 루이소체 치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 생각보다 또 흔하게 있거든요. 우리 뇌에 아까 알츠하이머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찌꺼기가 쌓였다고 했잖아요. 루이바디라고 하는 루이소체라고 하는 찌꺼기가 쌓이면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좀 특징적인 게요. 헛게 막 보이는 환시가 동반됩니다. 실제로 막 환자분이 뭐 어떤 아지랑이가 보인다든지, 뭐 동물이 보인다든지, 뭐 귀신이 보인다든지 이런 거를 갑자기 호소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인지기능 저하가 생긴 이후에 파킨슨 증상이 발생해요. 뭐 종종 걸음을 걷거나 가만히 있는데 손을 떤다든지, 그리고 인지기능의 변동성이 특징인데 이건 뭐냐면 갑자기 느닷없이 막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돌아와요. 이런 경우 잘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루이소츠 치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측두엽 치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뇌의 전두엽, 앞부분인 전두엽과 귀 쪽, 옆쪽에 있는 측두엽이 먼저 노화되어 발생한 치매입니다. 이거의 좀 특징은요, 우리가 최근 기억 저하가 아까 유발되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였잖아요. 그것과 다르게 기억력은 좀 짱짱해요. 근데 성격 변화가 먼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되게 막 유순하신 분이 막 좀 괴팍하게 변하거나, 아니면은 먹고 싶은 것만 막 먹는 편식을 갑자기 하신다거나,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게 이 측두엽이 언어 기능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어증처럼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막 입 밖에 잘 내뱉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언어 기능이 먼저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만 65세 이상부터 우리 노인이라고 해요. 이 노인성 우울증은 자칫 마치 치매 증상처럼 보일 수 있어서 가짜 치매, 가성 치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매를 의심하는 분들은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감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짜 치매인 이런 우울증은 우울증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떤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막 다른 병원에서 치매를 진단받고 왔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좀 안 좋다 했던 분이,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 치료를 1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훨씬 더 인지 기능이 좋아지셨던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자, 이때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반적인 치매의 경우에는 노화로 인해서 서서히 진행되고 발생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가짜 치매는 갑자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멀쩡하셨다가 한 2, 3개월, 6개월 만에 갑자기 너무 기억력이 떨어져서 막 전화번호 다 잊어버리고 집 비밀번호도 못 치고, 이런 경우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진짜 치매인 경우에는 대체로 부인하세요. 부정하세요. 나 멀쩡해. 나 아닌데? 나 완전 괜찮은데? 괜히 그래. 이러는데, 그래서 막 자신의 증상을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으로 인한 이런 가성치매의 경우에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 이거 못해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증상을 더 심하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치매의 경우에는 인지기능 저하가 주된 증상이에요. 그래서 우울감은 있긴 있을 수 있지만 좀 부차적이고 좀 적은 포션을 차지하는 반면, 가성치매는 우울증이 주된 증상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가 65세 이상부터 무조건 치매가 온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앞서 보신 이제 전축두엽 치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50대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알츠하이머 치매도 보통은 80세, 70세 이때 많이 오지만, 조발성 치매라고 해서요, 내가 가족력이 있거나 나의 유전자 중에 이 치매를 유발하는 치매 위험도가 높은 유전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빨리 생기기도 해요. 치매 예방 정말 우리 모두가 이거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혈관 질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까 그랬죠? 혈관성 치매도 있지만 이런 뇌세포가 건강하려면은 뇌로 공급하는 영양분들이 잘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뇌혈관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겠고, 만약에 이미 걸렸다면은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운동을 막 하는 건 좋지만 가장 강조하는 거는 이제 꾸준한 걷기 운동을 강조드립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에 펠로우를 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정말 존경하는 치매 대가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씩은 꼭 걷기 운동을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큰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 주무셔야 돼요. 자는 동안에 뇌의 찌꺼기들이 배출되거든요. 아까 왜 찌꺼기가 쌓여서 알츠하이머, 루이소츠 치매 이런 거 생긴다고 했잖아요. 얘네가 잘 배출되기 위해서라도 잠을 잘 주무셔야 된다. 그리고 잘 드셔야 돼요. 우리 아까 뇌세포가 먹고 살려면은 영양 공급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어머님들 귀찮다고 그냥 맨날 밥에 물 말아가지고 김치랑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김치도 먹고 단백질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다양하고 골고루 드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씹는 거 있죠. 이렇게 꼭꼭 씹는 저작 운동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제 귀가 점점 나빠지는데 그거를 놓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건강검진 받으셔서 난청이 있는지를 검사를 꼭 하시고요. 난청이 있다면은 보청기와 같은 것들 통해서 듣는 자극을 계속 주셔야 돼요. 제가 또 이것도 이제 펠로우를 하면서 많이 봤는데 청력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인지 기능이 팍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꼭 요거 염두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에 대한 예방과 치료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왜 가짜 치매라고도 했지만 실제로요. 우울증 자체가 우리 기억력과 관련된 해마라고 하는 뇌 부분을 쪼그라뜨려요. 그래서 우울증이 치매를 굉장히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나이쯤 되면 원래 우울해,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제 와서 뭔 우울증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 한 번쯤 오셔서 검진도 받아보시고 우울증이 있다면 꼭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혈관질환 관리. 잘 먹고, 잘 씹고, 잘 듣고, 잘 걷고, 잘 자고. 아시겠죠, 여러분? 자, 지금까지 이제 치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거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모두가 이렇게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